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한창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어 확인하니 은행 앱의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고객님의 계좌 끝자리 3628에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5억 원이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평범한 격리사원이고 월급은 300만 원 남짓입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은 구경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억 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우리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송금인의 이름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했습니다. 박철민, 바로 제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제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셨던 아버님은 평소 지독히도 검소하셔서 시장에서 콩나물값 하나도 깎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제게 이렇게 큰 돈을 보내시다니 핸드폰을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돈을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퇴근하고 광화문 스타벅스로 오너라. 할 얘기가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라. 아버님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 달리 무척이나 엄숙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는 시간보다 시계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겨우 퇴근 시간이 되어 저는 서둘러 스타벅스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셨고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5억 원이라니 이 큰 돈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에 고향에 있던 낡은 집을 판 돈을 합친 게다. 그런데 왜 저한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너에게 주는 돈이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아버님의 눈빛은 비장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히 내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왜 준호 씨한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큰일인데 내 말대로 하거라. 아버님이 갑자기 언성을 높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 너무 흥분했다는 걸 깨달으셨는지 아버님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너희를 위한 일이니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게다.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묻지 마라. 그냥 이 돈은 없는 셈 치거라. 하지만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쓰도록 해라. 명심해라. 절대 내 아들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 아버님은 말씀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저는 급히 따라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가, 그냥 이 아비 말 좀 들어다오. 이 돈 머지않아 꼭 필요하게 될 게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님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텅 빈 카페에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속의 어지러운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억 원.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다 아버님의 엄숙한 경고가 떠올라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피곤해서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내가 저녁 차릴게.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혼 5년 차였고 서로에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억 원, 이 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도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 때마다 제 속을 들킬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5억 원은 제 마음을 짓누르는 커다란 돌덩이 같아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속을 떠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에게 갑자기 큰돈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저녁을 먹다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괜히 찔려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쎄, 돈이란 건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 특히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지. 당신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 혼자 쓰려고 하지 마. 남편의 농담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유도 모른 채 5억 원을 얻었고 그 사실을 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안 그러죠. 우린 부부인데 당연히 솔직해야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남편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어야 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굳은 표정과 떨리던 손이 떠올라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억 원이라니, 더 넓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돈,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집을 사드리고 친정 부모님 살림에도 보탬이 되어드리고 우리도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평소처럼 저를 먼저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왔어라고 덤덤하게 말하고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그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이따금 저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제가 걱정하며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서.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제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저를 보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뜯어보는 듯한 무언가를 살피는 눈초리였습니다. 내가 뭐가 이상해. 오히려 당신이 요즘 계속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잖아. 그의 말투는 약간 차가웠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가 무언가 알아챈 걸까? 내가 뭐려, 안 그랬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됐어. 밥이나 먹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은 제게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잘 자라는 인사도 없이. 저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가 더 의심할까봐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이미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나에게 화가 난 걸까? 하지만 아버님은 분명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셋째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도 거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에도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야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야근이에요? 원래 당신네 회사는 야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급해서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지친 모습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또다시 온갖 상상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은행 계좌의 이상을 발견한 걸까? 내가 자기 몰래 무슨 짓을 했다고 의심하는 걸까? 저는 몰래 핸드폰을 들어 우리의 공동 생활비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5억 원은 제 개인 계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행 문자 알림을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수록 두려워져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남편은 또다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가 남긴 아침 식사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이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얼굴 붉힌 적도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냉전이라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버님이 제게 5억 원을 주신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돈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습니다. 한번 열리자 다시는 닫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유혹과 함께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아버님께 전화해서 모든 것을 여쭤보고 싶었지만 그날의 단호했던 표정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아버님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디가 좋다는 말인가. 이 비밀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는 얼어붙었고 저는 매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핸드폰 속의 거대한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돈이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제게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퇴근하면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곤 했는데 이제는 과묵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두 명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가 밤에 잠을 잘 때 항상 등을 돌리고 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와 한참 거리를 둔 채로 마치 제 몸에 바이러스라도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항상 껴안고 잤는데 이제는 손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예전처럼 그를 안고 자려고 하자 그는 옆으로 슬쩍 몸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덥네? 덥다니. 지금은 막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가을인데 예년 이맘때는 서로 붙어서 잤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를 발견한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저는 몰래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그게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자 통화 기록에 낯선 번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만 남아있을 뿐 번호와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전화들은 다 누구에게 건 것일까? 왜 기록을 삭제했을까?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남편이 나온 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자기 핸드폰을 만진 걸 아는 걸까? 뭐 하고 있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TV를 보고 있다가 제 말을 듣고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별 고민 없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차갑잖아요. 밤에도 나랑 말하려고 하지 않고 피곤해서 말하기 싫은데 그것도 안 돼? 그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통화 기록들은요?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통화 기록? 당신이 통화 기록 많이 삭제한 거 봤어요.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당신 내 핸드폰 봤어?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핸드폰을 봐?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생각 안 해?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뭐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다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안 했다고? 그럼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찔리는 사람처럼 굴어? 왜 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냐고? 그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나를 걱정해? 남편은 냉소했습니다. 당신 자신부터 잘 챙겨. 어떤 일들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에. 그 말은 제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정말로 그 5억 원에 대해 알아챈 걸까? 당신 뭘 아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내가 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알죠. 저는 답답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전혀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외투를 집어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요? 바람 좀 쐬고 올게. 따라오지 마.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전혀 몰라.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낯설게 변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저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 5억 원은 마치 마법의 저주 같았습니다. 그 돈이 나타난 순간부터 제 삶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고, 저는 매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이 돈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왜 우리의 삶은 오히려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은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어쩌면 그 5억 원을 아버님께 돌려드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거액을 생각하면 또다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적절한 때에 남편에게 말하면 그도 분명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런 기회가 올까? 남편은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7일 중 적어도 5일은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야근을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개인 생활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저를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주말에도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처리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항상 당신은 이해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걱정하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할 때마다 그는 그 말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몰래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병원에는 왜 몸이 안 좋은가? 아니면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저는 따라 들어가 보려 했지만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어느 분 찾아오셨습니까? 제 남편을 찾으러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느 과에 계십니까? 저는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방문 기록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이분은 의사가 아니라 진료받으러 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과에 예약하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무나 들여보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병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간 이유는 뭘까? 만약 아픈 거라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픈 게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일일까? 저는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병원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간호사, 의사, 병원에는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밤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요? 친구 만났어. 그는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친구요? 내가 모르는 사람? 응, 당신은 몰라.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묻자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피곤하다. 먼저 쉴게. 그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안 이랬잖아요.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제? 남편은 냉소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겠지. 전 정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해서 소리쳤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럼 당신은 요즘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몰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왜 밤마다 잠을 못 자는데?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분명 불안했고 핸드폰의 은행 잔고를 계속 확인했으며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업무 스트레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럼 확실하게 말해봐요. 대체 날 뭘로 의심하는 건데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건 됐어. 당신은 인정하지 않을 테니 내가 뭘 의심받고 있는데요? 바람이라도 피웠다고요? 저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건 당신이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끊어진 구슬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처럼 예전의 따뜻함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핸드폰의 은행 잔고를 바라보았습니다. 5억 원. 이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결혼 생활의 조종, 겨점 느껴졌습니다. 이 돈을 아버님께 돌려드릴까,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까 생각했지만 일이 더 악화될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화를 내지 않을까? 만약 아버님이 제가 약속을 어긴 것에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저는 이 비밀 속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다시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침도 먹지 않았고 제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손도 대지 않은 2인분의 아침 식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동상이몽, 남보다 못한 사이. 그 5억 원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저와 남편을 두 개의 세계로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돈이 좋은 일이 아니라 저주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소용없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생겼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이 균열을 메워주기를,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 그랬듯 볼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냉담함에 익숙해져 더 이상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옷을 정리하다가 세탁소에 맡길 남편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주머니에 중요한 물건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위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악성 종양 말기, 즉시 입원 치료 요망, 예상 생존기간 12개월. 이 글자들은 칼날처럼 제 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니, 그것도 말기. 저는 그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최근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그것은 제 비밀을 알아챘기 때문도, 밖에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치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그의 모든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잦은 야근은 사실 병원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삭제된 통화 기록은 의사와의 상담이었으며, 제게 보인 냉담함은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맙소사.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계속 그를 의심하고 그와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서 생사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부부인데 이런 어려움은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사 결과지의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암투병 사실을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계속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제게 돈을 보내주신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계세요? 지금 바로 찾아뵐게요. 아가, 왜 그러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다급해? 아버님, 준호 씨 아픈 거 맞죠?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챘구나. 검사 결과지를 봤어요. 오너라,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택시를 타고 아버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님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유난히 늙고 지쳐 보이셨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전부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달 전에 그 애가 내게 말해줬다. 폐암 말기라고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다고 하더구나. 왜 저한테는, 저는 아내잖아요. 저는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그 애의 부탁이었다.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더더욱 동정심 때문에 네가 자기 곁에 남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더구나. 아버님의 목소리도 메어 있었습니다. 그 애는 네가 사랑을 기억하길 바랐다.
동정이 아니라. 그래서 저한테 그 5억 원을 너를 위한 대비책이었단다. 아버님은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그 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걸 볼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강해서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어했다. 너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게다.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냉담했던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제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 지금 병원에 있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게다. 의사 말이 말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하더구나.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찾아가야겠어요. 아가, 기다리거라. 아버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네가 모든 걸 안다는 걸 그 애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애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건 바로 내 눈물일 게다. 하지만 그 사람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게 둘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거라. 네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면 그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니? 자신이 너에게 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더 고통스러워할 게다. 아버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지키고 그를 돌보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이렇게나 멀리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그 사람이 혼자 고통받는 걸 지켜만 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무력하게 묻자 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시간을 좀 주자꾸나. 어쩌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스스로 네게 말할지도 모른다. 만약 계속 말하지 않으면요? 만약 그냥 그렇게.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돈을 준 게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그 애의 가장 큰 소원일 게다.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5억 원은 뜻밖의 횡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와 남편이 저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와 이 소원한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모를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왔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은요? 뭐 좀 데워줄까요? 됐어. 생각 없어. 그는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지친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암 치료는 분명 몹시 고통스러울 텐데 그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눈물을 꾹 참고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내고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몇 가지는 확실히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의사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만나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사 말로는 치료가 잘 듣는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거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뭐요? 하지만 그 아이의 경우는 좀 특수해서 암세포가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더구나. 의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인가? 왜 그는 나에게 말해주려 하지 않았을까?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다. 너도 그의 성격 알지 않니? 어릴 때부터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했어. 네가 알게 되면 너는 내 삶을 포기하고 자기만 돌볼 거라고 생각한 게다. 하지만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아내잖아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애는 네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단다. 자기가 떠나더라도 네가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길 바라는 거지. 병상에서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지언정 저에게 짐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은 저를 감동시키는 동시에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 5억 원, 저는 그 돈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에 고향집을 판 돈을 합친 전부다.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이 하늘 품고 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너를 아무런 대책 없이 남겨둘 수도 없었고, 아버님,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가, 안다. 지금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내게 약속해다오. 그 애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란다.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밥 먹을 땐 밥 먹고 잠잘 땐 잠자고 일할 땐 일하고 그 애가 삶이 여전히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해주렴. 아버님의 말씀에 문득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저 그 5억 원 돌려드리고 싶어요. 왜?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보장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1년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해요. 아버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아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돈은 우선 가지고 있거라. 그 애가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건강해진다니요? 제가 의아하게 묻자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의사 말이 비록 말기이긴 하지만 요즘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고 하더구나.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리 모두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아버님 댁에서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암에 걸렸고 아버님은 제 미래를 위해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밀 때문에 남편과 오해를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전례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깊은 생각과 남편의 애틋한 사랑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남편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그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힘든 시간 동안 그의 곁을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기장에서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가 서랍에 넣어둔 일기장을 찾아 최근의 페이지들을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렀다. 오늘 또 항암 치료를 받았다. 부작용이 지난번보다 더 심하다. 집에 돌아와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이런 모습을 그 애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의사 선생님은 내 상태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하셨다. 어쩌면 정말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역시 수진이다. 그 애는 너무 착해서 분명 나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다. 아버지께서 수진이에게 충분한 돈을 마련해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떠난 후에 적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겠지. 그 애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애를 안아주고 싶다.
예전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지만 그 애를 볼 때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거리를 두는 것이 어쩌면 그 애가 나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애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공주처럼 살게 해주고 싶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냉담했던 것은 너무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그가 나를 멀리했던 것은 내가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저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진실을 몰라 그를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있었지만, 오해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사랑인가. 다음 날 남편은 또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묻자 그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언제 돌아와요? 글쎄, 좀 늦을지도 몰라. 저는 그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꾹 참고 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평온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왜? 저는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날씨 쌀쌀해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이 단순한 행동에 남편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거의 진실을 말할 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약간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가서 그를 부축해주고 싶었지만 그가 의심할까봐 참았습니다. 피곤하죠? 제가 죽 좀 끓여줄게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됐어. 요즘 입맛도 없어 보이는데 죽 먹고 속 좀 달래요. 저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죽을 들고 나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죽 다 됐어요. 제가 조용히 부르자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죽을 들고 서 있는 저를 보고는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잘해주네.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한테 잘했잖아요. 달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마치 환자를 돌보는 것 같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무언가 눈치챈 걸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를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죽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 그 고맙다는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부부인데 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의식적으로 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고 그의 핸드폰을 훔쳐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껏 그의 생활을 돌보았습니다. 매일 영양가 풍부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그의 몸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가방에 몰래 간식을 넣어두어 밖에서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암에 좋은 식단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음식을 통해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먼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스트레스 심한 거 알아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았지만 먼저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그 순간 우리는 비록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루하루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더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서재에서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그만 쉬어요. 제가 그의 책상 위에 우유를 놓았습니다. 당신 먼저 자. 나는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업무 파일이 아니라 암 치료에 관한 자료들이 떠 있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요? 제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창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료 좀? 암에 관한 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남편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는 다 알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이 폐암에 걸린 거, 그동안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거, 그리고 아버님이 저한테 5억 원을 주신 이유까지 전부 다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지난주에요. 당신 검사 결과지를 봤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걱정이요? 나는 당신 아내예요. 당신을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이라고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해야죠.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더니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동정심 때문에 내 곁에 남을까봐 두려웠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사랑이길 바랐지, 동정이 아니길 바랐다고. 바보 같으니라고. 저는 울면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건 내가 결혼식 때 맹세했던 말이에요. 잊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힘들게 해서. 남편이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의 눈을 단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 그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상황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새로 나온 표적치료법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잘 따라와 주신다면 생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략 4억에서 5억 원 정도 필요할 겁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아버님의 그 돈을 떠올렸습니다. 돈은 문제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나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우리는 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시더니 아버님은 잠시 놀라셨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희 화해했구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가가 아버님을 껴안았습니다. 아버님의 5억 원, 아버님의 깊은 뜻,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다행이구나. 아버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돈은 원래 치료비로 준비했던 게다. 내가 미리 알아봤지. 새로운 치료법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버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남편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제 미래까지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남편이 아버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내 애비인데 너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님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치료받는 거다. 우리 가족 모두가 너를 응원할 테니.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함께 앉아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숨기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표적 치료는 기존의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우리 부부의 금실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주자 남편의 마음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제게 자신의 감정,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매번 치료가 끝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편보다 더 초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 계속 힘내는 거예요. 제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알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뜻밖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이도 보이지 않고요. 이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반응입니다. 저와 남편은 우리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치료 효과를 계속 유지한다면 생존 기간이 크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병원을 나올 때 우리는 둘 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당장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어.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아버님은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병마를 이겨낼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 아버님의 5억 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런 치료는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남편이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그 돈 값어치를 했구나. 아버님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네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가 들든 아깝지 않다. 저는 두 부자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의 깊은 해안과 사랑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한 것입니다.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께서 왜 저에게 그 돈을 주셨는지 진심으로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에게 치료비를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보장이 있어야 너희가 다른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테니.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남편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내일을 봐야죠. 그럼 후회 안 해? 나 같은 환자랑 결혼한 거. 후회하는 건 우리가 오해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솔직했다면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더 빨리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앞으로 우리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변했습니다. 남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우리의 감정은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사랑은 더욱 소중하고 단단해졌습니다. 3개월 후의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회복 속도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의학적 기적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사랑이 최고의 명약인가 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최고의 명약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님의 사랑까지 이 가정의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반년 후 남편은 정식으로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특별히 레드와인을 사오셔서 남편의 완치를 위해 건배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가족 모두 정말 많은 일을 겪었구나. 아버님이 와인잔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아버지, 그리고 여보, 고마워요. 남편도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5억 원은 거의 다 썼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얻었고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년 후 아버님이 제게 돈을 보내주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식사 자리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니? 아버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어요. 왜 그렇게 말해? 남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저는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건 단순히 5억 원이 아니었어요. 이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버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더 고맙구나. 아버지, 그때 어떻게 수진이한테 그 돈을 줄 생각을 하셨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실은 한참을 고민했단다. 아버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네 성격을 잘 알지. 너는 절대로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터였고 수진이 성격 또한 진실을 알게 되면 너를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할 터였다. 하지만 내가 걱정했던 건 만에 하나 네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애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거였다. 그래서 미리 저를 위해 길을 마련해 주신 거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은 치료비이기도 했지만 내 미래를 위한 보장이기도 했다.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남편을 잃었다고 해서 공경에 빠지게 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왜 또 울어? 남편이 안타까워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아버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 이 녀석아,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식구지.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님이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제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내를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차라리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려는 사람이 이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겠지?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더 잘 알게 된 건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약속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하마. 아버님도 우리 손 위에 당신의 손을 포개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세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처럼. 식사 후 아버님은 돈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의아해하며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준비한 돈이다. 아버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치료비로 돈을 많이 썼으니 내 손에 남은 게 별로 없겠지.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은행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아버님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번엔 다르다. 아버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이건 내 미래의 손주 교육 자금으로 주는 거다. 손주요? 저와 남편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도 꽤 됐으니 이제 아이를 가질 때도 되지 않았니? 아버님이 윙크를 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손주 좀 안아보고 싶구나. 저와 남편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이제 정말 아이를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줄 아이를. 그럼 저희 노력해 볼게요. 남편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내거라. 아버님은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든든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누굴 닮을까요? 제가 묻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제일 닮았으면 좋겠어. 착하고 강인하잖아. 저는 아버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모두의 장점만 물려받기를 기도해야겠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온다면 그 아이는 분명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는 할아버지가 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있는 곳에서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우리가 5년 동안 살아온 이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이곳에 가슴 가득한 행복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삶이란 이토록 신기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는 시련이자 은총일 수 있습니다. 그 5억 원은 남편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수확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 그래서 서로가 더 소중해졌고 남편이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정말 행복해. 저도 그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좋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자.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가족은 언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도. 집 문을 열고 우리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행복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의 5억 원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족의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며 생명의 이어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1년 전 저는 갑작스러운 돈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혼란과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또다시 이 돈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돈, 같은 눈물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고 사랑이며 가족입니다. 이제 저는 아버님이 그날 하셨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게다. 네, 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5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랫사람을 향한 어른의 보호였으며 미래를 향한 한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아름다운 장들이 우리가 써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